정프로와 허준프로의 쇼미더머니 채권 투자편 두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프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허준프로, 세미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또 2부는 지난 시간과 계속해서 이어지고 앞에 우리가 말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빨리 소개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박종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우리 허준 프로가 살짝 한 번만 그냥 정리해 볼까요? 한번 갈까요? 네. 네. 일단은 뭐 우리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아시겠지만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그건 반대로 움직인다. 심플하다. 이거 배웠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 기간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기간이 커진다. 길어질수록 커진다. 그렇죠. 올라가건 내려가건.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의 심화가 이제 듀레이션. 무게 중심이 끝으로 갈수록 변동폭이 커지게 되는데 중간에 만약에 이자 정산을 할 수가 있으면 듀레이션은 앞으로 당겨지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듀레이션은 앞쪽으로 당겨진다. 어떻게 맞습니까? 예, 뭐 그래도 프로님이 좀 약간 우등생 잘 이해를 하셨어요. 네. 채권 프로. 좋습니다. 그래서 앞방송 한번 네. 요거 들어보시기 전에 한번 찬찬히 들어보시기를 너무 당연히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진짜 이게 대한민국에서 채권을 가장 쉽게 설명한 방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맞습니다. 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한 3명밖에 없대요. 우리 박 박사님께서는 네. 조금은 자제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칭찬에 너무 목이 말라 있어 사람이. 우리가 할 거예요 그 칭찬. 우리가 근데 칭찬을 좀 안 해드리니까 그런가? 물을 계속 드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칭찬 좀 해드릴 테니까. 지난 시간 채권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가 쌓았어요. 이번 시간에 뭘 또 공부하면 됩니까?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제 결론이 뭐였냐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뭐예요? 쇼미더머니 아닙니까? 네. 쇼미더머니. 네. 우리 이제 채권 투자해가지고 돈 벌어야 될 거 돈 벌어야 아닙니까? 아 좋아. 그죠? 네. 아니, 이 방송 이게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뭘 내느냐면, 그러면 채권 투자는 언제 해야 되느냐? 네. 그 다음에 채권은 또 어떤 걸 투자해야 되느냐? 이제 요게 결론이 나오죠. 네. 자, 아까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여기관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채권 투자를 하는 시점은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걸로 예상될 때 합니까?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 걸로 예상될 때 합니까? 더 떨어질 걸로 할 때요.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채권을 투자해야죠. 지금이라도. 네. 자, 그러면 그때 내가 똑같은 투자원금 10,000원이 있다라고 치었을 때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 같으면 만기가 짧은 1년짜리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만기가 긴 10년짜리 투자를 해야 됩니까? 긴 거. 긴 거. 네. 그죠? 네. 금리 변화에 똑같은 금리 변화에 따라서도 채권 가격의 상승폭은 더 클 거니까 크니까, 똑같은 투자 금액이라도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채권 투자 벌써 기본은 깨친 건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떻게? 결국 뭐냐면 그러네 금리 전망이 제일 중요한 거지 지금. 그렇죠. 금리 어떻게 될 거냐? 네. 그러니까 마치 주가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를 네네. 우리가 고민하는 게 주식 시장의 네. 기본인 것처럼 역시 이제 앞에 채권 가격과 금리와의 관계를 깨친 상황에서는 결국 중요한 게 금리 전망이네. 금리가 오를 건지 내릴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채권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두 번째 시간은 금리란 무엇인가? 금리? 금리라는 거에 뭐 돈의 이자, 돈의 가치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일단 두 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이제 조삼모사라는 그 고사성 아시죠? 아침의 알죠. 세계, 저에게 내게. 그 저기 뭐 옛날에 뭐 춘추전국 시대에 네. 뭐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도토리를 이제 원래는 뭐 많이 줬는데 이제 많이 못 주니까 도토리를 이제 아침에는 3개 주고 저녁엔 4개 주면 안 되겠니? 했더니 원숭이들이 저기 시청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막 집회를 한 거죠. 도토리를 4개 주라. 씨, 우리 지금 굶어 죽일 생각이냐?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그러면 아침에 도토리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면 안 돼? 했더니만 너무 좋아하는 거지. 머리들 다 풀었죠. 진작 그럴 것이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원숭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식한 놈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는 채권을 배웠잖아요. 예. 현명한 녀석들이죠. 그렇지. 정프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앞으로 땡겨받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고사성어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삼모사에 등장하는 원숭이는 어리석음의 상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이 원숭이는 아까 우리 그 허프로님이 잠깐 얘기했던 이 돈의 시간 가치에 아주 민감한 동물인 거예요. 춘추 전국 시대에 이미 금리와 채권을 채권에 대해서 아는 거야. 그렇지, 시간 가치를 아는 거지. 얘가.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월급으로 생각해봐요. 월급을 한 달에 2번 주는데 첫 번째
만약에 100만 원이면 월 초에 뭐 80만 원 주고 월 중반에 20만 원 주는 경우랑 네. 월 초에 20만 원 주고 월 중반에 80만 원 주는 경우 누구 뭘 택하겠냐고. 전자가 훨씬 낫죠. 무조건 앞에 먼저 받는 거 택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복권이 당첨이 돼서 100만 원을 찾을 수 있는데 네. 내가 내일 당장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1년 뒤에 찾을 수도 있어. 언제 찾아야 돼요? 내일 찾아야죠. 내일 찾아야죠. 그렇죠. 무조건 내일 찾아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내일의 100만 원이 1년 뒤에 100만 원보다 똑같은 돈이지만 더 가치가 높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시간 가치죠. 돈의 시간 가치. 자, 그러면 이런 거죠. 1년 뒤에 100만 원을 받을 게 있어요. 근데 1년을 기다려야 돼. 못 기다려. 네. 그러면 일종의 전문용어로 또 뭐 있죠. 깡을 하죠. 깡. 아, 미리 나는 80만 받고 그냥 그렇죠. 20은 내가 네. 줄게. 자, 그러면 1년 뒤에 100만 원을 내가 지금 당장 현금화 시키려면 얼마면 되는데 라고 했었을 때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가격이 있어요. 네. 우리 정프로님 얼마 1년 뒤에 100만 원 1년 뒤에 지금 받으면 100만 원? 얼마 만족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내가 땡긴다면 네. 얼마 정도면 내가 깡 할 생각이 있어요? 저는 90까지는 할 수 있어요. 90만 원 정도. 10%가 지금 생각하시는 깡 할인율, 해줘. 네, 깡률이 깡률. 네. 우리 허프로님 허프로? 얼마까지 생각하시겠어요? 90만 원으로 받아서 현재 가치를 채우겠다. 10만 원 내가 포기하겠다. 아, 저는 한 95만 원? 95만 원 정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정프로님 지금 돈이 없어. 네. 허프로님 좀 있고. 아니 상황이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 제가 좀 있어요. 네. 자, 근데 그 돈을 지금 다 주식시장에. 자,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네. 1년 뒤에 100만 원이 현재 얼마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그게 바로 1년 뒤에 100만 원을 현재 가치화 시키면 얼마냐인데 그 현재 가치화 시키는 할인율이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 정프로님은 그게 10%였다고. 네. 네. 그러니까 즉 돈의 시간 가치를 10%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년의 시간 가치를. 그렇죠. 1년. 네. 우리 허프로님은 그걸 5%로 생각을 하는 거죠. 좀 있는 놈이다. 예. 그래서 결국 이 금리라는 건 뭐냐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분의 지금 벌써 그 시간 가치에 대한 수준이 달라요. 네. 누군가는 나 당장 예를 들면 50만 원만 50%를 깡해줘도 네. 내가 당장 급전이 필요하면 땡겨야지.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네. 누구는 아이 됐어. 그냥 기다릴래. 뭐 100만 원 다 주던가 아니면 뭐 99만 원 정도 뭐 1만 원 정도 뭐 할인하던가. 그럴 수도 네. 있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는 할인율, 즉 이 돈의 시간 가치, 금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금리가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금리에 영향을 주는 변수와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알면 우리가 금리에 대한 전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아, 변수가 뭐가 있을까? 자, 사실은 이러한 금리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돈의 시간 가치, 뭐 할인율, 뭐 금리 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냥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랬었을 때 먼저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려가는 사람 입장에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아까 금리라는 게 돈의 시간 가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100만 원을 누군가에게 빌려줄 때 나는 지금 100만 원을 빌려준다는 얘기는 내가 현재 100만 원을 쓸 수 있는데 네. 즉 구매력이 있는데 네. 내가 그 구매력을 참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쓸 수 있는데 안 사. 뭔가를 안 쓰고 대신 누군가한테 빌려주면서 대신 그 구매력을 참고 구매력을 포기한 대가로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 바로 금리인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채권 투자자가 되겠죠.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어떠한 변수들이 내가 조금 이 뭔가를 소비하고 싶은 욕구를 낮추고 돈을 빌려주고 할 거냐. 언제 돈을 더 내가 지금 안 쓰고 빌려주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지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네. 자, 이게 가장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번 그 물가를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네. 물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네. 100만 원 하지 말고 집으로 하자, 집. 지금 이제 9억 있어, 9억. 네. 내가 9억이 있는데, 강남에 집 한 채를 살려고 했더니만 10억인 거예요. 네. 네. 근데 나 9억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9억을 10억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이제 집을 사러 가는 길에 보니까, 어설프니 본 게,
땡땡 저축은행에서 특판 예금 이래 갖고 10% 금리를 준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네. 세상에. 대박이지. 그래? 그럼 내가 지금 9억 맡기면 1년 뒤에 10% 이자 살면 9억 9천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년 뒤에 9억 9천만 원 가지고 10억인 집은 1천만 원 뭐 주인 잘 꼬셔가지고 네. 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해서 집을 사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9억을 저축은행에 맡깁니다. 맡겨. 그다음 1년 뒤에 9억 9천만 원 찾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란듯이 집을 사러 갔어. 네. 아저씨, 사장님 그 10억짜리 아파트 주세요. 사겠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2억 됐어. 그렇지. 집값이 10억이었던 게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15억이 된 거야. 15억. 그러면 극단적이지 않아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렇지. 그런 일이 많죠. 정말. 그러면 나는 뭐 한 거예요 지금? 바보짓을 한 거죠. 그렇죠. 돈 낭비한 거예요. 돈 낭비한 거지. 나는 1년 전에 그거를 1억을 빌려서 샀었어야지. 그치. 그거를. 그렇죠. 채권을 사가지고 돈을 빌려주면 안 되지. 그렇죠. 나는 그때 집을 사서 내가 땡겼어야지. 네. 그죠? 채권을 오히려 발행을 했었어요. 그렇지. 발행을 했었어야지. 채권을 투자한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빌리는 사람이 됐었어야지. 자, 그러면 어쨌든 늦었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타임머신을 만들어가지고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죠. 아까 했던 것처럼 돈을 빌려서 사거나 아니면 그것도 못한다고 한다면 저축은행 담당자한테 가가지고 따지는 거죠. 아저씨, 내가 1년 뒤에 미래에서 지금 왔는데 장난하시냐. 지금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15억이 돼요. 돈 가치가 50%가 떨어진다고요. 즉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9억 저금해가지고 9억 9천만 원 받아봤자 내 구매력 기준으로는 나는 이자는 10% 얻었지만 물가 상승은 50% 발생했잖아요. 그럼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나는 얼마만큼 손해입니까? 50%. 4억 5천. 아니지. 그러니까 약하면 10%는 이자로 받고 50% 물가 40%. 상승하면 마이너스 40%가 내 실질 구매력의 훼손 부분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유식한 말로 피셔의 방정식 이래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금리는 명목 금리예요. 네. 그러니까 그 경제학에 보면 명목이라는 게 있고 실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명목이라고 하면 그냥 아무 말도 없으면 명목을 얘기하는 거고 실질 뭐뭐뭐 얘기하면 그 실질은 물가 상승 부분을 차감해 준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예를 들어 5%짜리 예금이 있으면 5%는 그냥 써 있는 숫자가 5%면 명목이고 그렇죠. 대신 물가가 2% 올랐으면 실제 한 3% 정도 그렇죠. 그게 이제 실질 금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 실질 금리는 바로 내 실질 구매력이 늘어난 금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할 수 있는 것처럼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 같아. 네. 돈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지금 구매력을 참는 게 맞아요? 틀려요? 돈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면 참으면 안 되지. 일단 뭘 사야지. 뭘 사야지? 당장 뭘 투자를 하거나 물건을 사야지 내가. 이거를 적금을 넣거나 채권 투자해가지고 이자로 받거나 이게 바보지. 어리석은 행동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 즉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네 라는 생각이 들면 적어도 물가가 상승하는 수준 이상으로 더 높은 금리를 받아야지. 요구하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만약에 그 금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굳이 아무도 안 돈을 사지. 안 빌려준다는 거지. 이게 바로 안 빌려준다? 투자자 관점인 거죠. 아예 또 이 금리에서 못 따라오네 호준이. 어? 커플로 금리 못 따라오겠어? 아니 그니까 채권을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좀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청취자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채권을 산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렇죠.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죠. 그렇죠. 채권을 안 살려고 하죠. 그렇죠. 내가 당장 그 돈을 뭔가를 쓰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구매력을 포기하고 대신 이자로 보상받겠다는 건데 이 보상받는 금리 수준이 절대 금리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물가하고의 차이, 그렇죠. 즉 실질 금리를 봐야 되는데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들수록 더 높은 금리를 줘야만 하죠.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인 거예요. 자, 그런데 거꾸로 이제 돈을 빌려가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돈을 빌려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왜 빌리려고 해요? 왜? 지금 뭔가 하려고. 해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급전이 땡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을 내가 찾아냈어요. 이거 무조건 하면 10%는 무조건 그냥 따놓은 당상이야. 근데 나 돈이 한 푼도 없어요. 10% 무조건 버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려야죠.
내가 몇 %까지 빌려갈 용의가 있어요. 9%.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10%가 안 되면. 10%면 9.9999%. 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니 9.999%만 빌려도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10% 무조건 이익 보는데 그죠? 그러면 돈을 빌려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사업을 하든 뭔가 투자를 했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의 최저치가 바로 자기가 빌리려고 하는 금리 수준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사업을 벌려서 10%가 아니라 15%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더 높은 금리에도 오케이. 빌리죠. 네. 쫓아다니면서 더 빌리지. 자, 그런데 뭐 요즘처럼 경기도 안 좋고 뭘 해도 막 까먹을 것 같고 그럼 돈 빌리려고 하겠습니까? 안 빌리죠. 그러니까 뭐 먹고 살 게 없어서 빌리는 사람 말고 네. 정상적으로 뭔가 내가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빌리죠. 내지는 네가 좀 금리를 낮게 해주면 내가 뭐 빌려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던가. 지금 뭐 뭘 해도 잘해야 한 5% 수익 날까 말까인데 9% 빌려갖고는 택도 없고 4%에 만약에 네가 나한테 돈 빌려줬으면 빌려줘 보던가. 이렇게 금리를 낮게 계속 그쵸. 하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크게 보면은 돈을 빌려가는 즉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벌렸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에 따라서 금리 수준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거죠. 돈을 빌려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반대로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모든 것 조건도 많이 보지만 물가를 제일 많이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최소한. 최소한 물가가 3% 오를 것 같으면 내가 3.1%는 받아야지. 그래서 결국은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네 그러면 좀 더 높은 금리를 원하고 물가 떨어질 것 같으네 그러면 조금 뭐 낮은 금리도 되고 요렇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이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와 물가인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또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다시 이제 또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면 우리 정프로님이 평소에 덕을 많이 쌌어. 갖고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갖고 지금 뭐 이제 뭐 다음 달이면 뭐 한 10억 들어오신대. 근데 이제 우리 허프로님이 네. 돈 1,000만 원 빌려달라고 어제 얘기했는데 어제는 안 빌려준다고 그랬어. 네. 근데 복권 당첨된 걸 오늘 알았어. 한 달 후에 10억 들어오는데 1,000만 원 빌려줄 수 있어 없어요? 빌려줄 수 있죠. 빌릴 수 있지. 원래 한 형님 저 5%에 그냥 빌려주세요 했는데 아이씨 야 뭐 4% 해줄게 열심히 살아. 이럴 수 있죠. 갑자기 내가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갑자기 막 돈이 떨어져. 어디 한에서 막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줄 때도 넉넉하게 좀 빌려줘. 낮은 금리에 돈을 빌려줄 용의가 생겨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냥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버리는 경우. 시중에 막 돈이 막 넘쳐나. 갑자기 막 유동성이 늘어난다고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도 남는 돈이 생기니까 그렇죠. 금리 떨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통화 정책이 영향을 주는구나. 금리에. 금리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느냐 내지는 통화량을 줄이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유동성 사정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내가 돈 빌려줘도 여유가 생기니까 얼마든지 빌려줄 용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건 뭐 그리고 오래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아주 기본이죠. 쉽죠. 아주 기본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이제 또 허프로님 돈을 빌려가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을 빌려주려고 했는데 허프로님이 미안한 얘기인데 하는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부도가 날 것 같아. 네. 미안한 얘기인데. 네네. 그럼 이제 이 돈을 빌려줘도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잘 모르겠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도 빌려달라고 해요. 또 동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빌려줘야 되고. 근데 그러면 이제 5% 빌려달라고 하는데 5% 빌려주시겠어요? 떼먹을지도 모르는데. 뭐 마음 같아서는 빌려주고 싶은데 조금 더 받아야 되겠지. 그렇지, 좀 더 받아야지. 네. 제가 여지껏 이제 인간관계로서의 정프로님을 보면 절대 안 빌려줍니다. 그건 맞아. 그렇긴 하죠. 예, 사적인 그 돈거래는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돈을 즉 빌려가는 채무자죠, 채무자. 채무자의 신용도가 안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들면 돈 빌려주는 사람이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또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으로 금리 영향을 미치는 게 똑같은 채무자인데
우리 허프로님이 1년 동안 돈을 1,000만 원 빌려 가는 거랑 10년 동안 돈을 빌려 가는 거랑 금리가 당연히 10년 훨씬 빌수록 훨씬 높아지겠죠. 예. 역시 이제 금리가 높아질수록 듀레이션이 기니까. 그렇죠. 만기가 길어질수록. 자, 그래서 뭐 아까 이런 것들 다 총칭해 보면 이런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경기가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즉 사업 기회가 높아질까 말까. 뭔가 기대 수익이 높아질까 말까 하는 부분. 그다음에 물가가 올라갈까 말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시중의 유동성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 이런 게 이제 금리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지, 금리 결정한다는 거죠. 이건 뭐 이거는 뭐 어렵진 않죠. 네? 자, 그런데 헷갈리는 게 있어요. 헷갈리는 게. 네. 자, 어떤 게 헷갈리냐면 우리가 IMF 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IMF 때 경기가 좋았습니까? IMF 때 경기가 엄청 안 좋아졌죠. 엄청 안 좋았죠. 네.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뭔가 투자를 하려고 했을까요? 안 하려고 했겠죠. 안 하려고 했죠. 근데 문제는 돈이 없지. 당장 먹고 살 돈이. 네. 그래서 금리가 이제 폭등을 해버리죠. 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게 채권의 금리의 기본적인 영향상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뭔가 사업을 벌였었을 때 기대 수익률도 낮을 테니까 사람들이 뭔가 돈을 빌려다가 뭔가 하려고 하진 않고 돈 갖고 있는 사람도 그냥 안전한 채권이나 예금에만 묻어두려고 하니까 금리가 슬금슬금 떨어져요. 네. 근데 그게 경기가 그냥 웬만큼 안 좋아지는 수준을 벗어나서 완전히 망가져 버리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신용 위험, 디폴트 위험이 커져서 갑자기 금리가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웬만큼 안 좋아질 때는 금리가 하락하다가 네. 웬만큼 이상 경기가 안 좋아져서 경기 이 맛이 가버리면 그런 이제 금리는 이제 폭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지. 어느 정도 수준이 경기가 그냥 웬만큼 망가지는 수준이고 어느 수준 이상을 가면 경기가 확 망가지냐는 거죠. 그 크리티컬한 포인트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네. 사실은 요즘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요즘에 이제 국내 경제가 뭐 누구는 위기다, 누구는 위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시장 금리 엄청 떨어지거든요. 엄청났죠. 왜? 경기가 안 좋잖아요, 지금. 네.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향후에 뭐 사업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가 지금 돈을 지켜야 되니까. 네. 아무도 투자 안 하고 돈 있는 사람은 그냥 안전한 곳에만 맡기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안전한 채권에 해당되는 금리는 떨어지는데 이게 지금 1사분기 성장률이랑 마이너스 뭐 0.4%만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얘가 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한다던가 우리나라 성장률이 뭐 아예 그냥 연간으로 마이너스를 보인다던가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다들 이제 서로 못 믿는 거죠. 아, 그래서 금리가 오히려 폭등을 하고. 오히려 폭등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둔화된다고 해서 무조건 금리가 하락하는 게 아니구나. 어느 수준 이상으로 경기가 망가지면 IMF 위기처럼 금리가 폭등할 수 있구나. 근데 그 수준이라는 것은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뭐 그 요즘에 이제 경기에 대해서 뭐 많은 이제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근데 워낙 얼만큼 떨어지던 간에 얼만큼 손해가 보던 간에 우리 기업들이 워낙 많이 땡겨놓고 보유하고 있어서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예. 금리는 아직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인 거죠. 예. 예. 아직은 우리 허프로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뭐 상장 기업들의 현금 보유 규모가 워낙 많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험한 꼴을 당할 것 같지는 않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속성이 있다. 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가끔 경기 둔화 이꼴 금리 하락 이렇게 도식화 시켜놓으시는 분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면 무조건 금리가 올라가냐? 이것도 아니에요. 아니겠죠. 예를 들면 우리 뭐 브라질이라던가 아르헨티나라던가 이런 신흥국 뭐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애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애들은 경기가 좋아지고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외국 자본들이 베트남, 브라질 이제 향후에 성장성 좋네. 투자해. 그럼 여기 투자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발생하는 자금의 수요 부분보다 해외에서 자금을 공급해주는 규모가 훨씬 커져요. 네.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금리 여기서 뭐 더 안 높아져도 돼. 우리는 그냥 이 나라 투자하는 네.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 나라 투자해서 환 차익으로만도 엄청나게 얻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해외에서 자금이 유입돼가지고 금리가 떨어지는 구조를 보여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엄청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외부에서 자금이 공급돼 버리는 네. 거죠. 그래서 아까 역시 제가 경기 회복 이꼴 금리 상승 도식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수들이 좀 있다. 그렇죠. 자, 물가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아까 제가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가 상승하고 네. 물가 하락하면 금리가 하락하는 네. 압력을 받는다고 했는데 네.
압력이 있는 거고 그런 경향이 있는 거지 꼭 그렇지만 않은 게 대표적으로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 우리나라가 국제유가가 150불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기름값이 2,000원을 넘어갔습니다. 리터당. 네, 맞아요. 자,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 올라갔으니까 물가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 오르죠. 엄청 올랐죠. 네. 물가 상승 크게 올랐어요. 그러면 금리도 올라야죠. 근데 네. 그 당시 금리가 떨어졌어요. 어허. 왜 떨어졌냐면 물가가 상승해서 투자자들이 내 실질 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네. 이렇게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경기 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역시 경기가 위축되고 소비를 안 해.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명목 금리만 플러스이면 돼. 이런 생각으로 안전한 채권으로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가 오히려 물가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가 상승이 경기에 더 부정적이어서 그거에 따른 자금 수요가 훨씬 적어지니까 오히려 금리는 떨어져 버리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금리라는 게 사실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게 금리를 예측해야 채권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 네. 개념으로 지금 그러면 금리를 이해해야 된다. 금리를 예측해야 된다. 네. 그러면 금리를 예측할 때 이렇게 되면 오르고 이렇게 되면 떨어진다. 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러면 어차피 예측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채권 자, 투자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금리를 예측한다라는 게 뭔가 공식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인 케이스를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공식화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성장률이나 물가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얘를 아주 단순화시키면 성장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좋아지고 네. 물가가 올라갈 때 금리가 가장 많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겠죠. 네.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물가가 하락할 때 금리가 가장 하락하는 경향이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경향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이유가 대개는 네. 그런데 대체로 그렇다는 거고, 근데 이게 어느 수준 이상을 넘어가 버리면 그 부호가 거꾸로 갈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좋지 않죠. 좋지 않죠. 네.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이게 바닥 아닐까 뭐 이런 뭐 기대들은 조금씩은 그렇지, 이제 그건 항상 네. 이제 지나봐야 알고, 뭐 동트기 전 새벽이 어둡다는데 네. 새벽 4시에도 어둡고 새벽 5시에도 어둡고 뭐 계속 어둡더라고요. 요즘은 5시에 밝더라고. 요즘은 그렇긴 한데. 희망이 좀 보여. 그렇지.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는 없으니까 네네. 뭐 지금 하여튼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망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저는 드리려고 한 거고, 무책임하게 모르겠다 이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황도 최근에 뭐 5월달 소비자 물가가 뭐 0.6%밖에 안 된대요. 네. 물론 이제 장바구니 물가, 생활 물가 높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 성장률이 낮아지고 네. 물가가 낮아지는 부분에 기인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고,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률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네. 지금이라도 채권을 투자하셔라. 아니 근데요. 지금이라도 투자하셔라가 너무 떨어졌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 정도 받겠다고 이걸 사? 라고 할 정도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근데 이 금리가 금리가 워낙 떨어졌으니까. 근데 금리라는 게 기준금리 말고. 그러니까 어차피 금리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변할 거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네. 봐봐 금리가 10일 때는 네. 떨어질 가능성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1이 돼버렸어. 0.5가 돼버렸어. 이럴수록 더 이상 갈 길이 없잖아. 막다른 길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의 금리는 막다른 길이 이제 요 코너 돌면 끝인데 이런 느낌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줄로 알았었어요, 과거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채권하는 사람하고 주식하는 사람하고 보면 주식은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뭐 올라가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네. 위에 뭐 없으니까 천장이. 네. 근데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는 게 얘가 떨어져봤자 0% 제로 제로잖아요. 아니냐 라는 게 이제 과거의 편견이었는데 네. 요즘에 금리가 마이너스를 가요. 채권이 마이너스 금리가 있어요? 그럼요. 독일의 10년짜리 만기 채권 금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2%면 그럼 10년 뒤에는 내가 100만 원을 맡기면 99만 8천 원을 돌려주는 거야. 맞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돼? 뭐야? 자, 그러면 지금 약간 조금 뭐
돌발 질문 같은 건데 네. 마이너스 채권 얘기 나왔으니까 사실 이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금리가 마이너스인데 이 채권을 사는 또라이가 누가 있냐? 나는 사자마자 손실이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또라이죠. 그죠? 그렇지. 근데 이렇게 해도 돈 벌 수가 있죠. 나보다 더 또라이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런 또라이가 어딨어.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독일 10년짜리 금리가 마이너스 0.2%라고 있잖아요. 네. 아 마이너스 0.5%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참네. 나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주식하고 채권하는 분들 굉장히 머리 좋은 분들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일단은 네. 아까 이제 채권 투자를 어떻게 하냐 그 판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 채권에서 발생하는 그 수익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자. 지금 우리 허프로님 얘기한 거 지금 뭐 미국채 10년 사봤자 이자로 2% 준다는데 네. 미쳤냐 이걸 왜 사냐. 이게 이제 이자만 보면 그러는데 채권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만기 이전에 내가 사고 팔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내가 지금 산 금리보다도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지면 네. 자본 이익이 발생을 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캐피탈 게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원금 중에 얼마를 빼고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비싸지니까. 채권 가격이 비싸지니까. 네. 예를 들면 내가 미국채 10년을 2%에 샀는데 이게 금리가 더 떨어져가지고 1.5%에 내가 팔고 나오면 나는 50bp만큼 내가 이익을 취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더 비싸게 팔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아까 이제 떨어져봤자 뭐 0% 아니냐인데 얘가 마이너스를 가요. 독일 10년짜리 금리가 마이너스 0.2%인데 내가 마이너스 0.2%에 사서 마이너스 0.5%에 팔고 나오면 나는 30bp를 또 이익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개념은 알겠어요. 예.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나보다 더 마이너스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채권 이득을 판매 수익을 얻어갖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0%가 되는 순간 나 그냥 그 돈 들고 있으면 10년 후에도 그 돈 100만 원은 그냥 100만 원인데 그리고 그냥 만약에 채권 안 사고 그냥 은행에다가 예치금으로 넣어놓으면 0.1%라도 붙는데 그렇죠. 왜 이 또라이 짓을 해요? 왜 마이너스 10년 후에 내가 마이너스로 사겠다라는 짓을 해요? 자, 좋은 질문이신데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 채권의 경우에 사실 불가능하고요. 네. 국가가 발행한 국채인 경우에만 사실은 가능해요. 왜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이 국채라고 하는 거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무조건 이 국채를 보유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꼭 사야만 하는 조건이 있는 데가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융기관의 경우에 이제 뭐 제가 지금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싶다, 외환 거래를 하고 싶다, 외화 파생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외화 파생 거래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증거금을 맡겨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증거금을 다른 건 안 잡아줘. 무조건 국채만 잡아줘. 국채만. 그럼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자산이 10조가 있든 20조가 있든 상관없고 그렇죠. 국채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채라는 게 일종의 입장권? 네네네. 내가 이 시장에 참여하긴 입장 티켓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국채를 무조건 사야 되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지금 살까 내일 살까 하는데 어차피 내가 사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걸 살려고 하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 빠져. 마이너스 막 폭을 키워줘. 그럼 나도 마음이 급해질 거 아니에요. 사야겠네. 빨리 사야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근본적인 거는 요즘에는 그 얘기가 쏙 들어가는데 지금 주요국 중앙은행 중에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가져가는 나라가 몇 군데 있는 거 아시죠?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인 나라가 있어요? 유럽 기준금리 쪽이지. 마이너스예요. 유럽, 일본, 유럽. 일본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4% 막 이렇습니다. 아까 써라. 기준금리가. 써라. 자, 그러면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개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네가 나한테 돈을 맡기지? 나는 보관료를 너한테 청구할게 이거예요. 그럼 돈을 맡기란 얘기입니까? 맡기지 말란 얘기입니까? 맡기지 말란 얘기죠. 딴 데 가서 쓰란 얘기죠. 근데 이거를 쓰려고 보니까 결국 쓴다는 얘기는 내가 누군가한테 빌려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금융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빌려주면 족족이 망해. 떼먹어. 그럼 차라리 그냥 내가 엄한데 빌려서 돈 떼먹느니 보관료 그냥 정책금리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게 매기는 금리거든요. 그냥 보관료 내고 그냥 맡아주세요. 그냥 이 정도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금리가 말씀은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방향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그다음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정상적인 환경은 항상 인플레이션, 네. 즉 물가가 올라오고 돈 가치가 떨어지는 환경을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디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달고 산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디플레이션이라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 디플레이션은 아는데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은 아니 그런 말이 네네네. 유행을 했었다고요. 네네. 불과 한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최고조에 이르렀거든요. 물가가 막 계속 안 오르고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인구 구조가 점점 뭐 애들이 안 태어나고 이러니까 그렇죠. 이제 곧 디플레이션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또 일본 얘기하면서 일본이 항상 그렇죠. 걸리지 거기서. 그러면 이제 디플레이션은 뭐냐면 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즉 돈 가치가 오히려 떨어진 게 아니라 돈 가치가 오른다고요. 그럼 아까 인플레이션 환경일 때는 내가 빨리 써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맡기면 안 되잖아요. 디플레이션 환경에서는 내가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내가 기다려야지. 네. 좀 기다리면 이런 거죠. 아파트 가격이 지금 10억짜리 아파트가 1년 지나면 5억이 되는데 내가 뭐하게 10억에 지금 사요. 돈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50% 나중에 떨어질 텐데 그러면 내가 지금 10억을 은행에 그 10억을 내가 집에다가 막 현금으로 쌓아둘 수 없잖아요. 은행에 맡게 되잖아요. 네. 은행이 그 사실 다 알고 보관료 요구하는 거죠. 지금 10억 맡기시면 1년 뒤에 9억 줍니다. 1억 보관료예요. 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맡길 용의가 있죠. 왜? 1년 뒤에 집값이 10억에서 5억 되니까 9억 받아가지고 5억 사면 되잖아요. 떨어질 게 확실해 보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극에 달하고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중앙은행이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쓰고 그리고 금융기관들 중에 국채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그런 투자 그 기간이 있는 한 이 마이너스 금리가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죠. 몇 년치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처음에 금리가 마이너스 갈 때만 하더라도 우리 허프로님 얘기처럼 이거 버블 아니냐. 어떤 또라이가 있냐. 이거 흔히 말하는 옛날에 그 튤립 버블 모양 이건 뭐 이제 다 채권 가격은 이제 뭐 착살 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지금 그 뒤로 벌써 몇 년이야? 뭐 한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현재 금리 마이너스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마이너스 금리가 유지되고 있죠. 이제 오를 때 됐네. 오를 때 됐어. 자, 안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을 이 마이너스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사야 될 이유가 너무 있나? 간단한 게요, 사실. 국가가 그 증거근무로 요구하는 그런 제도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 탁 푸는 순간 금리 빵 꺼지는 거잖아요. 그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 그 기관들이나 뭐 이런 데들이 그걸 보유할 이유가 없어지는 순간 마이너스 금리는 싹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쵸. 증거금? 그러니까 뭐 의무적으로 그 채권을 보유해야만 하는 제도가 있으면 마이너스 금리라도 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제도를 폐쇄하는 순간 왜 없애요 그걸? 근데 그게 그러니까 없어질 그 수가 시장을 없지. 활성화시키고 아니면 없어질 제도적으로 수가 없어질 없어.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국채가 무위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무위험이 아니지 지금 마이너스 있는 순간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위험이라는 거는 약정돼 있는 그런 캐시플로우가 그냥 지켜진다라는 차원에서 무위험인 거예요. 근데 국채가 아닌 다른 걸로 그걸 대체를 할 수가 없죠. 다른 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국채 자체만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자산의 건전성 따질 때 국채하고 회사채하고 들고 있으면 아니 국채도 만약에 그 못 믿겠다라고 하면 회사채는 더 못 믿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제도적으로 좀 바뀌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자, 하여튼 그래서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일 때도 채권을 사서 더 마이너스에 팔고 나오면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여기까지 아주 말씀드렸고. 우리나라에서 예상이 많이 되는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힘들고요. 이제 이게 어떤 나라인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 흔히 말하는 기축통화국. 절대 망할 수 없는 나라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비기축통화국이 금리를 마이너스로 한다면은 이건 진짜 뭐 누가 우리나라 원화를 들고 있으려고 따라 하겠어요. 망해버리는 거지. 다 달러로 가겠죠. 우리는 좀 아닌. 예, 그래서 요거는 글로벌 기축통화에만 해당되고요. 자, 이제 요거 조금 정리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이제 허프로님 계시고 네. 정프로님 계시는데 두 분은 어떤 금리가 사실 제일 관심이 있으세요? 어떤 금리요? 예. 은행 금리. 아니야. 저는 요즘 회사채 쪽에 관심이 많아요. 회사채. 그래요? 왜냐면 국채는 사실 그렇게 막 금리가 높진 않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회사채는 어디 괜찮은 회사는 한 7, 8%씩 준대요. 회사채야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 회사가 있죠. 네. 우리 허프님은 무슨 금리가 저는 은행 궁금하십니까? 금리요. 은행 금리. 왜요? 네. 예금하시려고?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자산인데 지금 보면
그 국채금리 뭐 0. 몇 프로 뭐 1% 뭐 이런 상황에 은행 금리가 요즘 보면 가끔씩요 3%씩 터지고 막 그래요. 3%? 네. 3% 특판 예금, 4%까지도 특판 예금 금리 터지기도 그죠? 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가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는 나라에서 보장해요.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5천만 원을 4%짜리 특판에 넣으면 4% 확정 금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채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이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 근데 확실히 이제 두 분은 투자에 관심 있으시니까 다 어쨌든 투자하기 위해서 회사채 금리, 투자하기 위해서 예금 금리 궁금하신데 네. 나는 대출 금리가 궁금하던데. 대출금리? 아, 그러네. 전 인생에 대출을 싫어하기 때문에. 집 살 때 안 했어요? 전 그래서 집이 없잖아요. 저는 빚지기 싫어서 집도 안 사요. 대단하십니다. 난 전세 살 때도 난 대출 받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빚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앞으로 난 빚을 지고 살지 않을 거야. 아니 뭐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 관점에서는 멍청한 얘기긴 한데. 뭐 저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자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금리라고 그냥 다 통칭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가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아. 뭐 나라가 정하는 정책금리, 기준금리부터 해서 뭐 정프로님 얘기하는 회사채 금리, 또 예금금리, 대출금리, CD금리 막 오만 것의 금리가 다 있는데 이러한 금리들이 같이 움직이냐는 거지. 똑같이 움직이냐는 거지. 다르겠죠. 다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다르게 움직일 뿐더러 때로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어. 어떤 금리는 오르는데 어떤 금리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럴 수 있지. 그런 경우가 쉽지는 않을 것 쉽지는 않죠. 일반적이진 않은데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종종.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한국은행도 신용경색을 완화하려고 기준금리를 막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돈이 풀리니까 그 돈이 어딘가로 흘러가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 국채로만 가, 국채로. 왜냐하면 국채는 안전한 자산이니까. 근데 정작 필요한 자금은 회사거든요. 회사채를 사줘야 되는데 회사채를 안 사줘요. 그 회사채 금리가 막 급등을 합니다. 왜 회사채를 안 사주겠어요? 신용경색, 신용위기니까 신용 위험이 있는 일반 기업에 돈 빌려줬다가는 떼먹을 수 있으니까 돈을 풀어줬더니만 국채 금리는 신나게 내려가는데 오히려 회사채 금리는 올라가는 그런 완전히 양극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경우 발생하는 게 아니라 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국은행이 이제 막 기준금리를 낮춰요. 근데 기준금리를 낮추니까 그 기준금리에 인접해 있는 단기금리, 예를 들면 뭐 3개월짜리 금리, 6개월짜리 금리는 같이 떨어져. 근데 만기 10년짜리 금리, 만기 뭐 5년짜리 금리는 기준금리를 낮추는데 오히려 지는 올라.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게 그거죠? 장단기. 그렇죠, 장단기. 금리 역전. 그렇죠. 이거 또 거꾸로 기준금리를 막 올려요. 그러니까 이제 3개월 금리, 6개월 금리 오르는데 오히려 10년짜리 금리, 20년 금리는 빠져. 완전히 역역관계를 보이는.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의 종류가 무수히 많은데 이 무수히 많은 금리들이 같은 심지어 방향으로 안 움직일 때도 있다라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를 구분을 하려면 어떻게 구분하냐면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는 발행자가 동일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인데 국가가 만기를 다양하게 발행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채의 만기가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발행자라 하더라도 3년 금리, 5년 금리, 10년 금리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정상 상황에서는 만기가 높을수록 금리 수준이 조금씩 높아져요. 올라야 정상이죠. 그래서 이제 점을 쭉 연결해 보면 하나의 곡선 형태가 나오거든요. 우상향하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수익률 곡선, 뭐 일드 커브, 뭐 이렇게 부르고 만기가 긴 10년짜리하고 만기가 짧은 뭐 1년이나 2년짜리하고의 금리 차이를 우리가 바로 장단기 금리 차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장단기 금리 차이의 의미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준은 이번에는 만기가 같아요. 만기가 3년인데 국가가 발행한 국채 3년이 예를 들면 한 1.5%다 라고 하면 예를 들면 현대차가 발행한 3년짜리 회사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회사채 금리는 국채 금리보다 살짝 높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현대차는 신용 위험, 국가보다는 부도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기는 같지만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금리 차를 우리가 신용 스프레드 내지는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쫙 퍼져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X축에는 만기를 놓고 우리 Y축에는 신용도를 놓고 보면 무수히 많은 수익률 곡선이 나오는 거죠. 국가의 수익률 곡선이 나오고 현대차의 수익률 곡선이 나오고 삼성전자의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쭉쭉 나올 텐데 이런 그 조합으로 보면은 무수히 많은 금리의 조합이 있겠죠. 3년 만기 회사채, 10년 만기 국채, 뭐 5년 만기 뭐 현대차 채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했던 그런 무수히 많은 채권들이 같은 방향으로 심지어 안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다. 그 얘기는 각각의 금리 차이, 이 스프레드가 어떨 때는 막 확 벌어지고, 그렇죠. 어떨 때는 확 좁혀지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금리와 채권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스프레드가 움직이는 것이 경제에 대한 선행성을 갖고 있어요. 아, 선행지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금리를 후행지표로 많이 아는데 그냥 개별 금리는 후행지표일 수 있는데 각 금리와 금리와의 차이는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신용 스프레드와 장단기 스프레드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진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 기업들의 신용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주가가 아무리 잘 가도 어떤 기업의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이 회사의 뭔가 재무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사실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장단기 스프레드. 우리 지겹게 얘기하는 요즘에 요즘에 이슈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즉 원래는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그렇죠. 만기가 긴 게 오히려 금리가 낮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아니 도라이냐. 그치. 1년짜리 투자하면은 5%를 주는데 10년 동안 자금이 묶이는 게 3%밖에 안 줘요. 그러면 왜 1년 투자하면 5% 주는데 10년짜리 투자할 때 3% 주는 장기 채권에 여전히 거래가 이루어지냐.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지금 1년간은 금리가 5%인데 만기 1년짜리 채권 사면 1년 뒤에 원금이 돌아오잖아요. 재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투자하는 시점에서 금리가 처음 1년 동안은 5%의 투자 수익률이 있는데 1년 뒤에 1년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수익률이 1%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2년 동안 이 사람의 평균 투자 성과는 얼마입니까? 3%. 그렇죠. 근데 만기 10년짜리 채권은 얼마 줬어요? 2년 동안? 3%. 4%. 4% 계속 주고 있었잖아요, 지금. 3%였나? 아까 뭐 아무튼 3% 어쨌든 어떤 개념인지. 2년 4, 근데 3년째 가니까 또 떨어져. 이제는 0%야.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 비록 단기 금리보다 낮은 장기 금리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수익 확정시켜 놓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그런 현상은 잠깐 일어났다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경기 상황이 큰 문제가 없는 건데 그게 지금 장기화 된다는 얘기는 뭔가 컨빅션이 세지는 거죠.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이어지고 있죠. 아, 지금요? 그럼요. 지금 미국 그 3개월 금리하고 미국채 10년짜리 금리하고 역전 폭이 막 50 몇 bp래요. 50몇 bp는 0.5% 그렇죠. 정도 되는. 예. 단적인 예로 지금 미국채 10년짜리 금리 2.1%라고 그랬잖아요. 미국의 기준금리 얼마예요? 2.25? 2.25에서 2.5% 레인지인데 상단 기준으로 보면 2.5%거든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뭐 쉽게 얘기하면 하루짜리 금리고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7일짜리 뭐 RP 금리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 7일짜리 금리가 2.5%인데 만기 10년짜리 금리가 2.1%라고요. 이미 역전이 이미 돼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채권 시장에 있는 참가자가 지금 당장은 저렇게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금리가 엄청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보면 계속 떨어질 것이다. 향후 10년 동안 내가 지금 2.1%라도 지금 확정시켜 놓는 게 결과적으로 나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불황에 대한 투자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던 게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가 오기 직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고 미국 기준금리보다도 10년짜리 금리가 낮았었어요. 당시에 미국 기준금리가 5.25%였는데 미국 10년 금리가 4.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그 연준 의장이 앨런 그린스펀이라고 하는 우리가 통화정책의 마에스트로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정부 국회에서 이
그린스펀 의장을 불렀어요. 네. 왜냐하면 또 상원과 하원의 그 연준 의장은 뭐 1년에 2번씩인가 가서 국회에 가서 경기에 대해서 막 증언을 해야 돼요. 네. 이렇습니다. 갔는데 이제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질문한 거죠. 그 연준 의장, 지금 기준금리 5.25%고 10년짜리 금리가 4.5%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정상이 아닌 거 아닙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린스펀이 그 당시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It's conundrum. It's conundrum. 커넌드레 뭐야? 컨undrum이 뭐냐면 수수께끼입니다. 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저한테는 수수께끼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죠. 네. 답을 못했다는 얘기 거기서 바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그것에 대해 잘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모른다. 그렇죠. 그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말을 못했고 그 뒤에 와서 이제 태스크포스를 막 꾸리고 이래가지고 막 연구를 했어. 이게 왜 그런 겁니까? 했더니만 이제 그 태스크포스 팀에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지금 해외에서 우리 미국채를 엄청나게 지금 사들이고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신흥국들이 대부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외환보유고가 남는 돈을 많았어요. 다 예. 달러로 채웠구나. 그렇죠. 근데 외환보유고 다 달러를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달러를 현금으로 안 들고 있잖아요. 채권 형태 들고 있으니까 미국채를 사니까 신흥국들의 경상수지 흑자가 크고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외환보유고가 우리 미국채를 사서 그래서 장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채권 시장에 있었던 그 채권의 어떤 정통한 사람들은 그것이 아닌디. 우리 채권 시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인디 라고 그 당시에 조심스럽게 반론을 제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불과 2년 만에 2008년 9월에 리만 파산하고 실질적으로 그 뒤로는 금리가 엄청 떨어졌죠. 그래서 2007년도에 미국채 10년이 4.5%였거든요. 네. 2007년도에 10년짜리 채권이면 만기가 2017년에 만기가 끝났어요. 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미국채 10년 산 사람은 4.5% 계속 받고 있었다고. 근데 2017년도에 금리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미국채 10년짜리 금리. 1%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1% 초반까지. 와. 그러면 그 당시에 하루짜리 5.25%인데 10년짜리 4.5%에 투자한 그 사람은 엄청나게 똑똑한 현명한 투자자죠. 바보가 아닌 거지.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차가 바로 이 경기에 대해서 아주 예측성을 높게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우리는 이 금리로 경기를 예상하고 싶은 마음은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채권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 거긴 합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채권을 이제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해서 채권을 통해서 다른 투자 방법보다 더 안정적이면서 조금 더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이제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요거는 지금 하긴 이제 쉽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시간이 또 꽤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암울했어. 왜냐면 이게 용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든 미래의 암울함이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거야. 그잖아요. 채권 투자가. 네. 그렇습니다. 채권 투자라는 것 자체는 미래가 암울해지면 암울해질수록 지금 내가 사놓은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 이거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뭐 나쁘게 볼 수 있지만 이제 거꾸로 보면 그런 미래의 불황에 내가 흔히 말하는 위험을 해치할 수 있는 좋은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저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 시절에 나는 희죽희죽 웃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 이게는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한 거죠. 근데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암울한 시대가 조금 밝아질 수도 있어요. 왜요? 그 비밀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밝혀내겠습니다. 자, 우리 박 박사님, 박주민 박사님, 네. 다음 시간에 하셔야 될 일이 일단 많아요. 이게 3회까지 갑니까 이게? 왜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 안 배웠어. 개념만 배우고 우울함을 배웠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채권을 진짜 내가 어디 은행 가서 뭘 사야 되는지 이런 거 전혀 기술적인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음 시간 제가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채권을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어떤 기술들 그리고
언제 치고 언제 빠져야 되는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다음 대한 주에 이제 기술 들어갑니다. 돈 버는 법. 지금 저희 쇼미더머니인데 알겠습니다. 2주 동안 대학교 마케팅 강의 들은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니 기본부터 하자며요. 기본 해야 돼. 근데 이건 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어떤 투자도 할 수 없다는 맞아요. 거. 예. 개념을 이해하고 투자를 해야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채권에도 중요한 공부였지만 경제를 보는 전체적인 시각에도 꽤 중요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박종현 박사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우리 허준 프로. 네.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돈 좀 벌어봅시다. 네, 다음 시간에는 채권으로 돈 벌기 한번 갑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